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을 뿐인데 집에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화가 오면 괜히 바쁘다는 핑계부터 떠오르고 만나고 돌아오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괜히 피곤한 관계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까?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을 재미있게 해도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의외로 단순한 답에 닿았습니다. 편한 사람들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게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나아질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해결책은 없습니다. 조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말의 차이. 그리고 이건 한두 번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은 오래 봐도 부담 없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말 습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 습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간관계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 대신 해석을 남기는 말.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째 집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말을 꺼내면서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당장 일이라도 시켜야지.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그런 말들을요. 그런데 그날 함께 있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드님도 어머니도. 그리고 잠시 후에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멈춰 있을 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 얼굴이 확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어서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요. 다만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나약하다고 평가하지도 어머니를 무능하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상황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과정으로 해석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판단 대신 해석을 남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평가받았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평가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이 대화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대부분이 평가받는 느낌에서 온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혹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죠. 반대로 누군가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판단 없는 해석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로저스가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자가 평가 없이 공감적으로 반응했을 때 내담자의 자기 개방 수준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 판단은 현실을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해석은 현실에 여유를 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은 문을 닫고 해석은 문을 엽니다. 판단은 관계에 긴장을 만들고 해석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판단하는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판단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대부분 대화에서는 판단보다 해석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든다는 것. 그걸 아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참 복잡한 상황이었겠어요. 이런 말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부담 없이요.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말.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주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경로당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몇 장 가져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림이 특별히 잘 그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선도 삐뚤고 색도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칭찬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분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긴 웃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러다 다른 분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색을 이렇게 여러 번 겹쳐 칠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덧붙였습니다. 처음보다 붓질이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몇 번을 다시 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을 자기가 얼마나 공들여 그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고민했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말과 과정을 인정하는 말의 차이입니다. 잘했어요는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이 애쓰셨네요는 과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 칭찬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같은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30년 넘게 칭찬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겐 너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겐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다음 문제를 선택할 때 쉬운 문제를 택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진 겁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인정을 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과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결과는 예전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잘하셨네요 라는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립니다. 본인도 잘 안 됐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많이 신경 쓰신 게 보여요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달리는 그 순간에 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정을 인정하는 말은 상대에게 존엄을 돌려줍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사람이 들인 시간과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리 정말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거 준비하시느라 시간 많이 걸리셨겠어요. 멋지게 입으셨네요가 아니라 오늘 옷 고르시느라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운동 효과 나타나네요가 아니라 매일 나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말들은 상대가 걸어온 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조언 전에 허락을 구하는 말. 지인 중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다니고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순식간에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정말 좋아요. 꼭 가보세요. 그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매일 걷기만 해도 나아질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이거 드시고 완전히 나았어요. 모두 좋은 의도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그분 표정을 보니 점점 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다 다른 분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잠시 후에 덧붙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같은 조언을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침범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허락을 구한 조언은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조언은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걸 겪었고 시도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협조적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수용률이 40% 이상 높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통제권을 돌려줍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발견할 때 배운다. 일방적인 조언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한 조언은 상대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물론 매번 허락을 구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의견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말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관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불편해질 뿐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말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네 번째,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말. 이웃 중에 부부가 계셨는데요. 남편분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6시면 아침 먹고 7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부인은 그 반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아침엔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집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네요. 그 말을 듣고 부인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죠. 그러자 부인이 더 이상 대화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밤에 더 일이 잘 돼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으니까. 근데 남편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계속 바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닌데 계속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이상해져요.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렸다. 이 전제는 상대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선택해온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당신도 그래야죠. 내 경험상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이런 말들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좋았으니 상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라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성격 유형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있다. 그것을 거스르는 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 맞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 즉흥적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한테는 이게 맞았는데 당신은 어떠세요? 제 방식이 다른 사람한테도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의 방식도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서로의 영역을 이해할 순 없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하다.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영역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로 상대의 방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강요가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혹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이 존중의 핵심입니다. 5번째, 상대를 남겨두는 말.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분만 별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왜 말이 없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혹시 소외감을 느낄까봐 챙겨주려는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아니에요라고 하셨지만 그 후로 더 움츠러들어 계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한참 말없이 앉아 계셨는데요. 옆에 있던 분이 조용히 차를 따라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리고 그냥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말을 시키려 하지도 않고요. 한참 후에 그 조용했던 분이 스스로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를 남겨두는 말입니다. 상대의 침묵을, 여백을, 거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그걸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문제인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일 뿐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조용히 쉬고 싶거나 그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왜요?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침묵이 문제가 됩니다. 설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아론은 친밀감의 36가지 질문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또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한 겁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편한 관계일수록 함께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같이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진짜 편한 관계였습니다. 상대를 남겨둔다는 건 상대의 공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언제든 혼자일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항상 서로를 주시하고 챙기고 반응하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편한 관계는 서로를 내버려둘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게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무관심은 상대가 필요할 때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겨둔다는 건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함께 있어도 되고 혼자 있어도 돼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 공세를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게 둡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편한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채워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남겨둘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습관 3가지. 첫 번째, 농담으로 포장된 평가. 동네 노인정에서 자주 모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편하게 지내는 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화려한 색상이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입고 나왔어요? 주변에서 다들 웃었습니다. 농담이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분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따라 웃긴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다시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평가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 나이에 그 옷은 안 어울려요. 당신답지 않아요. 평소에 당신이 더 나아요. 이런 메시지가 농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농담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상대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농담으로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반응하면 농담인데 뭘 그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야 합니다. 상처받았지만 아닌 척해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빈 콰이에는 미세공격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미세공격이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작은 말들을 뜻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세공격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평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와, 오늘은 화장 진하게 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운동 안 하고 놀기만 하시네요. 요즘 부쩍 살이 좋아지셨어요? 목소리가 오늘따라 힘이 없네요. 기운 빠지셨어요? 이 모든 말들은 웃으면서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평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다. 농담의 목적은 함께 웃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웃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농담으로 포장된 평가는 한 사람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금방 잊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농담으로 넘길 수 있었던 말들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들립니다. 외모에 대한 농담, 능력에 대한 농담, 나이에 대한 농담.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부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웃으며 하는 말이라도 그 속에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늘 옷이 예쁘네요 라고 하지 평소와 다르게 입으셨네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정이 밝으세요 라고 하지 어제는 왜 그렇게 안 좋았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고 농담하고 싶으면 농담하되 그 안에 평가를 섞지 않습니다.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자기 증명. 어느 소모임에서 한 분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제주도 벌써 5번이나 갔어요. 어디 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가 제주도를 얼마나 잘 아는지, 어디가 좋고 나쁜지,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낸 분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셨어요.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걸 겪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분은 그 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자기 증명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겪었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해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나누고 싶은 거고 공감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화 탈취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대화 패턴을 연구했는데요. 그는 대화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지지 반응과 전환 반응입니다. 지지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런 반응은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전환 반응은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반응입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버의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대화의 80% 이상이 지지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대화는 전환 반응이 많았습니다. 필요 없는 자기 증명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당신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다음부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순간에 자기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물론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다 하고 충분히 들어줬다고 느낀 후에 그때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나누는 게 필요 없는 자기 증명과 다른 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오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3번째, 때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어느 경로당에서 한 분이 손자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에서. 그런데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다른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학교요? 요즘 학교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손주 학교는.
처음 이야기하던 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데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그러자 바로 누군가 말을 잘랐습니다. 무릎? 그거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아는 운동법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한 분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빨리 도움을 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자르는 순간 상대는 자기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심리학자 랠프 니콜스는 듣기 연구의 선구자인데요. 그는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 말의 25%만 제대로 듣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75%의 시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자기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나도 알아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제 생각엔 말이죠. 상대가 뭘 말하려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끼어드는 것. 상대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둘째, 상대 말을 예측하고 끝내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이라고 시작하면 안 됐다는 거죠?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셋째, 딴청하면서 듣는 것.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다른 곳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상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 말은 충분히 중요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끝까지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전하려는 의미를, 감정을, 맥락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과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렵습니다. 상대 말을 듣는 동안 나도 알아,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을 자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상대가 문장을 끝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난 후에도 잠시 침묵을 둡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 감정을 표현할 시간, 충분히 말할 시간. 그 시간을 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대를 나도 모르게 존중하게 만드는 말 습관 5가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습관 3가지. 이걸 가만히 모아보면 결국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상대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재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들어주는 말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말해주는 건 그동안 고생했겠다 하고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조언하기 전에 말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건
상대에게 선택할 권리를 남겨주는 말이고요. 자기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말은 내 방식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하지 않고 상대를 남겨두는 건 침묵도 존중해주는 겁니다.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농담이라고 하면서 하는 평가는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은 상대의 이야기를 덮어버립니다. 상대 말을 자꾸 끊는 습관은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아주 사소한 말들입니다. 한두 마디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두 마디가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봐도 편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 만나도 피곤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나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말들이 있으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툭 튀어나오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오늘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 말부터 준비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조언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굳이 해결책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오래. 그리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해집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관계보다 부담 없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당신은 이미 긴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주고받아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편했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됐는지, 어떤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오늘 이야기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말이 떠올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조금 다르게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편해질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다락방이었습니다.